예, 안녕하세요. 세인의 탈출입니다. 예, 전주에 너무 바빴어요, 사실은. 목요일날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죠. 프레스센터에서. 또 그날 오후에 이 국회 대첩이 있었습니다. 300개 의원실을 전부 다 방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우리 조성환 교수님하고 밀접하게 같이 했었고, 또 아직 뭐 좀 성급해서 오픈하긴 좀 그렇지만 금요일날 또 하루 내내 아주 심각한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도 또 조 교수님 같이 했었고, 그래서 조병설전이 좀 미뤄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반도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 분위기가. 그래서 조 교수님 모시고 그걸 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뭐냐? 왜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할 수밖에 없는가? 8가지 이유입니다. 예,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발충을 하느라고. 예. 우리 AD가 저기 뭐야 저기 이제 독신인데 이게 연애 데이트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악덕고용주로 이제 뭐 감독청에 이제 고발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거 빨리 짚어보죠. 예. 지금 뭐야 그 시진핑 올무렵해서 대통령의 특보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뭐 어마무시한 횡설수설 했죠. 저기 뭐 주한미군이 뭐 철수한다 그러면은 뭐 중국한테 해구산 받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침공에 대비해서 중국의 보호를 받자는 얘기 아니면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서 중국 보호 받자는 얘기예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비핵화는 왜 했는지, 비핵화 협상은 왜 했는지, 뭐 그냥 삼전도의 굴력이 아니라 삼전도의 항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 발언 나오면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바로 긴급 성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황당해서? 근데 사실은 너무 황당한 게 아니고. 그게 일개 교수가 아니라 현재도 대통령 특보일걸?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성명 나와야지. 아 몰라. 지난번에 왜 저기 준비돼서 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대통령 특보로 나오더라고. 특보로 나와요? 예. 계속 하고 있네. 예. 아니 그때 뭐 특보 던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던진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랬어. 그래. 오케이. 그게 아직 특보예요. 화려합니다. 뭐 이슬람 갔다가 또 친미했다가 또 뭐 이제는 이제 뭐 친부했다가 이제 친중했다가 친중이 아니죠. 뭐 항중이죠. 뭐 숭중이죠. 숭중. 네, 예. 자 그런 정도 발언이 나오는데 강경화는 또 나 강경화의 표정 중에 제일 이번에 사랑스럽고 밝은 표정이 왕이 옆에서 막 묻는데 예. 야 거의 뭐 저 여자가 저런 정도로 밝은 표정을 지을 줄 안단 말이야. 그냥 좋아서 죽겠어 왕이가. 중국에서 왕이 왔잖아요. 글쎄 왕이 왔을 때 옆에 강경화가 그 왕이 황제가 왔잖아요. 시진핑 황제가 와야 되는데 뭐 왕은 왕이고 그러니까 왕이가 왔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강 장관 혹시 뭐 시진핑 오면은 비키니 입고 출연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스톱합시다. 그거는 우리 조 박사님이 저랑 도저히 동의를 못 해주죠. 내가 강 박사님 잘 알아요. 오케이. 자, 근데 그 강경화가 뜬금포 쐈죠 또. 뭐라 그랬죠? 말씀하시죠. 나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 서울대 외교학과. 아니요, 내가 국회에서 같이 차 많이 얻어 마셨어요. 아 옛날에? 예, 옛날에. 사반사기 전에. 좋아요. 그러면 악역은 제가 맡겠습니다. 강경화 뜬금포 뭐였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엮어보자고요. 예. 문정인은 중국의 해구산을 쓰는 게 낫다. 예. 뭐 이런 취지를 발언을 했고, 예. 강경화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엮으면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예? 두 개를 엮으면 이제 아까 왕이는 왕이고 시진핑 황제폐하. 예. 우리 참 이 가엾은 조선민족. 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여왕을 지켜주소서가 영국 국가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 시진핑 황제폐하 우리를 지켜주소서. 요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거든.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저쪽 진영의 핵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중 전쟁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패배할 게 확실해지고 그러면은 북한이
결국 붕괴하게 될 거다. 즉 분단 구조가 무너질 거다. 이런 네. 것들을 저희들이 계산해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무슨 비례대표니 공수처니 그 발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나 또 이쪽 진영은 오히려 그걸 잘 몰라. 그렇죠. 이른바 유명 유튜버인지 우튜버진들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범털도 그렇고. 아니 뭐 지식인 교수 사이에서도 야야야. 그걸 입체적으로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냥 지금 뭐 우리가 워낙 네. 그 오랫동안 이 세뇌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피해 의식인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우리를 너무 왜소하게 봐요. 그리고 네. 우리의 위치를 네. 완전히 그냥 어깨들의 각축장, 이익의 전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고종 말기 뭐 네네. 이쪽으로 건너가서 막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안에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똔똔이고 그러니까 이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그놈이고 결국 각축 힘자랑인데 우리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정도 컨셉이에요. 여기 그 이른바 우판 이른바 보수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 지식층들이나 근데 이게 문명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미중 사이가 이게 문명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일 잘 보여주시는 분이 이충곤 박사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저 목요일 날 예. 이충곤 박사님이 미중 문명 전쟁에 대한 발표를 한 20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프레스센터에서. 아주 포인트를 잘 집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이 박사님 자료에서 왔기 때문에 이충곤 박사라고 위에다가 했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워싱턴 이그자미너라고 미국에서 상당히 그 권위 있는 그 저기 뭐 정치 평론지겠죠. 그렇죠. 거기 조엘 커크 기자가 쓴 거가 무슨 말을 했냐? 미 국무부가 중국과의 문명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제 내용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혹은 컨셉으로 네네. 그것을 축으로 해서 어떤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도를 했죠. 네,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 그게 이제 뭐 헌팅턴이 그 말을 썼는데, 네네. 뭐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조금 이따 한번 다시 그 헌팅턴의 말에 온 그렇죠. 문명 충돌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보죠. 그다음 또 이춘 박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이 미국 지금 워싱턴의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다 이 얘기거든. 그렇죠. 이게 뭐 학자들이나 그 또 고위 이제 정치 당국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취재하고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대중한테 풀어주는 뭐 전문가나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일반화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지금 이 사람은 정책기획자예요. 정책기획자죠. 닥터 카이런 스키너,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 오브 브레인이죠. 그렇죠. 브레인 중에 브레인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보면 A fight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지금 그 대립을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명과의 싸움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종류의 싸움, This is a fight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이건 정말로 다른 문명과의 싸움인데, and a different ideology.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명, 완전히 다른 이념을 가진 그러한 체제와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은 사실 미국이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게 카이런 스캐너, 미 국무부 핵심 브레인이 그렇죠. 하버드 표현한 출신이고 굉장히 브라이트한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고 중요한 현직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그 미국 평론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키사니스라는 평론가인데 이블 엠파이어라고 했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스뉴스 평론가요. 중국은 악의 제국이다. 그렇죠. 이게 레이건 때 레이건이 소련을 두고 한 말이고 이 악의 제국으로 지칭되고 난 뒤에 와해되지 않는 제국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악의 제국이며 트럼프는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던 그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식의 평론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이제 이충근 박사님이 이제 그날 세미나 때 발제를 해줬죠. 발제할 때 이제 지금 미중 전쟁이 단순한 어깨 싸움 패권 전쟁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문명이 다른 문명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문명 전쟁, 문명 충돌이라는 개념이 그 사무엘 헌팅턴 그 정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뭐 개념을 일반화를 시켰죠. 그 사람이 몇 년도죠? 그게 문명 충돌이라는 92년도에 그 이제 91년도에 소련 연방과 공산당이 무너지고 말하자면 냉전 이념 대립의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떤 분쟁이 생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Clash of Civilizations 해가지고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단층선에 있는 국가들이나 지역은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Foreign Affairs의 그 논문을 썼고 뭐 그건 아이디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자기 박사과정 제자들하고 해가지고 두툼한 그 단행본을 내놨죠. 문명 충돌이라는. 문명 충돌. 그러면 그 사무엘 헌팅턴이 말하는 패러다임하고 지금 미중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명 전쟁은 그 패러다임으로 헌팅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워낙 그 냉전이 소위 말하자면 전체주의와 민주, 자유진영 간의 체제 전쟁으로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무너지니까 두 개의 다른 체제, 이질 체제가 한쪽이 무너지고 단질 체제가 되면은 이제 뭐 시장 경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싸움을 하는 말하면 세계관이라든지 습속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 충돌하고 또 저기 심화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또 새로운 큰 양극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단층선이 굉장히 제일 위험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은 이런 얘기야. 그 토인비가 얘기했던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코텐백이 이제 조금 다음이고 헌팅턴이 마땅히 했어야 될 얘기는 이제 공산 체제의 핵심 코어를 형성하는 소련과 동구가 무너졌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방식의 전쟁이나 대립은 없다. 앞으로 세계 시장이 그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그 단일 플랫폼이 될 거다. 그렇죠. 시장 체제가 단일화될 거다. 단일화될 거다. 그 92년이니까 아직 WTO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렇게 쓰면서 그러나 여기에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사회로부터 오는 전통 사회로부터 오는 그런 종교라든지 혹은 또 그 부패한 개혁 개방을 한 중국과 같은 거대 중국 이런 데들이 이러한 세계의 시장 중심의 단일 체제에 일부 기생하고 일부 반항하고 일부 자기 마음대로 그걸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도발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텐데 장기적으로는 한 30년 지나면 한 30년 지나면 결국은 이 세계 시장이 단일화될 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보편적 질서로 뿌리를 받게 될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마치 뭐지 이슬람 문명권 이 뭐 별도로 따로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할 수 있는 척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마치 중화 문명권이 중국 문명권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주구장창 삐댈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를 그 문명 간에 계속 이어지는 어떤 서로 다이다이 상대적으로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 사람이 책을 그렇게 그렸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큰 이제 현대 문명의 보편성과 거기에 지체되거나 혹은 가치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개기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자기 원칙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전을 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왕의 그 갈등 전쟁하고는 다르게
특수한 사실 문명이 아니라 문화 전쟁이에요. 그런 뭐 그 정도밖에 안 그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음. 아주 저기 시빌리제이션 그 이제 예컨대 헌팅턴이 이제 박사과정들하고 분류를 한 문명의 권역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토인비가 했던 그하고 네. 거의 유사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19세기 뭐 초반 산업혁명 이후에 네. 쭉 축적된 네. 현대 문명의 지속성, 보편성, 확장성 이런 것들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차이를 가진 가지고. 그런 문명들이 존재해서 그게 네. 현대 문명에 대해서 주구장창 맞겨룰 수 있다. 네. 그런 패러다임을 내놨지. 그게 나오자마자 독일의 하르트 밀러가 아이고 헌팅턴 씨 그렇게 뭐 소설 쓰지 마쇼. 소설 쓰지 마세요. 모든 전쟁, 싸움은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해 충돌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피어 간에 피어 간에. 피어 영어로 그렇죠. 급이 되는 놈들. 급이 되는 놈들. 서로 간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손자병법도 뭐 그렇게 했잖아요. 싸움은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싸우지 멀리 있는 사람끼리 안 싸운다 그랬던데 즉 어깨를 견주고 서로 힘을 다투어야 이익을 놓고 힘을 다투어야 될 국가 간의 분쟁이 노멀한 거고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황을 애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논이다.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10여 년도 안 돼 가지고 이슬람의 세대의 비행기가 말하자면은 우리 지구 센터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센터의 센터 세 개. 하나는 미국의 세계의 금융. 그다음에 두 개가 미국 금융이고요. 하나가 펜타곤. 그러니까 권력의 심장부인 워싱턴 저 화이트하우스. 그다음에 펜타곤. 그다음에 아니. 이 세 가지를 다 타켓을 했는데 네. 이제 무역센터는 완전히 크래시를 시켰고 무역센터를 두 개가 갖고 비행기 세대인데 그다음에 펜타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워싱턴은 공중에서 그래도 용감한 사람하고 싸워서 못 갔죠. 네, 터졌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헌팅턴이 아주 뭐 그냥 야 저거는 자기 예언이 맞았다고 예언이 맞았다고 그러고 또 뭐 객관적으로 따져볼 일은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말하면 직관적인 확산이 될 수 있는 문명 전쟁이다, 문화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그 동질화, 동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ssimilation이라 그러고 동질화라 그러면 homogenization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문명 앞에서 개겨봐야 쥐어 깨지고 터진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 문명으로 동화돼 버려요. 그렇죠. 동질화된다고. 그 무지막지한 파워. 그렇죠. 그게 지금 언제부터 발휘된 거냐면 짧게 보면 한 250년 되고 그렇죠. 길게 보면 한 3, 4, 500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전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고 시장을 많이 했지만 이 무지막지한 현대 문명의 동화 파워 혹은 동질화 파워를 헌팅턴이 얘기를 안 한 거야.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 문명 전쟁이라는 건 그냥 두 문명 간에 이렇게 대립 상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만간에 한 문명에 의해서 다른 문명의 정복, 동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다 그랬어요. 다 그랬죠. 현대 문명은 더 심해. 왜냐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만큼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문명이 없었다고. 그렇죠. 우리 지구 전체를 현대 문명이 이제 커버를 한 건데 이 문명이 자기의 핵심 가치 개인 존엄이나 그렇죠. 이제 무슨 진실 존중 그 다음에 자기의 핵심 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이걸 가지고 계속 동질화 시켜가고 그걸 가지고 잡아먹어서 흡수하고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 문화 내걸고 뭐 중국식 사회주의 내걸고 뭐 내걸고 이슬람 종교 내걸고 개겨봐야 결국은 잡혀 먹혀서 동화되고 말아요. 이거는 이 파워는 이게 무지막지한 파워. 그렇죠. 헌팅턴이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안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현대 문명의 이 무지막지한 파워를 최초로 감춘 썰레빠를 친 사람이
토인비예요. 그렇죠. 그죠? 그 썰레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토인비의 그 토인비는 무슨 책이죠? 이제 그 역사 연구, A Study of History. 거기에서 이제 세계는 뭐 마지막에는 보편 종교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예. 세계사의 과정은 다양한 문명체의 경쟁 과정에서 예. 세계사가 전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 종교로 행한다 그랬는데 한 두 가지 카테고리로서 소위 말하는 주요 문명 한 5개 주로 이제 종교권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문명으로 해서 역사상 23개 갈로하고 28개 말하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명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작은 문명체들의 명멸 과정을 생기고 또 해체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썼는데 거기에 그 이야기를 별로 안 썼어요. 보편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게 문화 권역의 말하자면 명물 과정이고 한 5개 정도는 문명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안에는 종교, 생활 방식, 또 물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종교 체계 뭐 이런 거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주요한 이 세계의 시대마다 보편적이고 전파력이 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흡수될 수 있는 문화, 문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보편 종교라는 한 기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숨겼다기보다는 제기를 안 했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자꾸 이게 문명을 이야기를 하면은 문명은 사실 보편적인 건데 자꾸 문화로 간치를 시켜요. 특히 그게 독일 나폴레옹의 이제 말하자면은 프랑스의 혁명을 받아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을 할 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게 독일 문화였어요. 예, 문화주의. 문화를 독일 문화.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 폭스가이스트. 폭스가이스트. 예, 그러니까 민족 정신 뭐 이런 걸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현대 문명의 보편 가치, 영미에서 한 그런 거 우리는 안 하고 거기서 산업혁명 기술만 빠르면 되고 우리 정신은 독일인의 정신으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독일인이 폴크가이스트를 유지했듯이 일본은 화혼을 유지하고 맞아. 그럼 중국은 중체를 하고 우리는 동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은 이제 김일성 영생교를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 그렇게 친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토인비가 그 사기를 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사람이거든. 예. 제가 토인비 그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 그거 읽다가 집어치워버렸어요. 앞에 한 20장 있다가. 왜 소설같이 좀 재밌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딱 보니까 세계 주요 문명권을 그러니까 서유럽, 러시아, 중동 이슬람.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 저기 동방 종교. 그다음 중동 이슬람. 그다음에 인도 불교, 힌두즘, 힌두교. 그다음 중국 유교. 이렇게 5개를 나누잖아. 그걸 읽는 순간 야 현대 문명은 어디 갔냐? 이 무시무시한 동화력, 동질화 파워를 가진 현대 문명은 해결 안 하고 이걸 다 다이다이 같은 걸로 취급해버리네 이 인간은. 그렇죠. 그 잠수하면은 저기 토인비가 분류한 것들은 종교 권역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 혹은 문명으로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주요 문명을 한 5개로 나눴는데 거기에는 세속 권력이나 그 밑에 그 하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 체제나 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호작용이나 그리고 그 국가들 밑에 그 종교 권역은 있지만은 세속의 생활 양식이나 습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고요. 같은 종교 권역으로 우리가 크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야스퍼스를 상당히 주목을 하거든. 야스퍼스가 이제 그 토인비보다 조금 늦죠. 칼 야스퍼스가 늦는데 이 야스퍼스가 이제 그 Axis of Civilization, 그러니까 문명의 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철기가 이제 보편화된 게 이제 한 2000 몇백 년 전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류 보편의
어떤 사고방식들이 튀어나온다고. 그렇죠. 예. 근데 야스퍼스가 그 인류 보편의 사고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쪽에 굉장히 옹호적이어서.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안 꼽고 예, 예. 유대이즘을 꼽아요. 유대이즘. 예. 그러니까 예수를 안 꼽고 예. 유대인들의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던 바빌론 유수를 꼽아. 예, 사건을 예, 2500년 예, 전에 바빌론 예, 유수를.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해. 예, 예, 예. 그러니까 야스퍼스 아무튼 간에 이 사람 사고방식은 재밌어요. 그런 인류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성에 도달한 그런 사고방식이 2500년 전 무렵에 몇 가지 한꺼번에 튀어나온다. 그렇죠. 그중에 이 사람이 꼽는 게 주데이즘. 예. 그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 예, 예. 그다음에 인도 불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유교를 꼽는데 예. 이 한 네 가지를 꼽은 거는 나는 세 가지를 꼽고 싶거든. 3 예. 플러스 3.5쯤 돼요. 이게 예,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예, 예. 한번 나는 어떻게 꼽냐면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인데 이게 반드시 이걸 거론할 때 뒤에 뒷말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유대 기독교 전통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뭐 이런 개인 존엄성 이런 현대 문명의 가치에 도달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몇 번의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자기 변화를 해서 네. 결국 프로테스탄티즘까지 영미 프로테스탄티즘을 통해서 16세기가 되죠. 그렇죠. 영미 프로테스탄티즘을 통해서 개인 존엄에 이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그거였다라고 해석한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19세기 키에르케가르야. 키에르케고르 그렇죠. 예, 이게 이거였어 임마라고 말한 사람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를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은 그때 딱 그 2500년 전쯤 되죠. 그때 예. 나와서 르네상스 때 다시 살아나 가지고 예, 예. 이게 대개 한 영국에서 예, 예. 영국에서 16, 17세기에 이게 진실 존중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 미덕으로 정리가 된다고. 예. 그다음 불교는 전 어떻게 보냐면 아시아적 전제 사회잖아. 예를 들어서 예. 아시아의 그 잔인성과 전제성은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인간이 잉여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예. 흔한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인도만 해도요. 예. 그 타지마할 궁전 알죠? 그 아름다운 예, 궁전. 예. 그 죽은 마누라를 사랑한 왕이 그렇죠. 그 왕비를 기리면서 지은 그 추모 공원이잖아. 추모 궁전인데 그거 짓고 그 석공 3만 명의 오른팔을 다 잘랐어요. 뭐 그것도 진시 황제의 무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뭐냐면 너 이런 아름다운 궁전 다시는 짓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흔한 자원이 인간인 사회라고 이게 그렇죠. 아시아가 그래요. 먼순지에 그렇죠. 인도 중국이 인도 중국 그다음 뭐 지금 우리 앙코르와트 있는 그 한참 뒤에지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아시아적 전제, 에시아틱 그 티러니 속에서 네. 영성을 어떻게 더듬을 수 있냐 이 몸부림이 불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감히 대항을 못하지만 예. 뭔가 인간 개인 존엄한 영성의 세계가 뭐냐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야. 그렇죠. 예. 저는 이 세 가지를 영성을 더듬는 건 세 가지고 네. 3.5 그중에 그리스 헬레니즘은 영성 더듬지 않죠. 아무튼 네. 이게 셋은 그래도 개인이나 뭐 진실 존중 이런 거 가는데 네. 조금 약한 게 유교예요. 그래서 3.5로 하는데 유교는 뭐냐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진시 황제 혹은 어떻게 하면 법가적 황제를 이 합리적 관료에 의해서 순치시킬 수 있냐 완화시킬 이 고민 더듬은 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사실은 종교 보편 종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세속적 치세 원리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맹은 종교적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원래 유교와 음양오행은 다르거든. 다르죠. 예. 근데 음양오행과 유교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종교화시킨 인간은 그 저기 만든 그 주희아니요. 주요. 뭐 불교도 좀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고대 우주관, 고대 신앙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게 둘이 어떻게 7개가 되냐는 게임이거든. 모르셨구나. 우리 깊이 들어간다 또. 음양이라는 건 우리 인간 구조가요. 인간 뇌가 A와 A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런 그 이원론으로 성립해요. 이 뇌가 그렇죠. 작동 방식이 인간이란 동물의 작동 방식이.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항상 갈라서 디지털 이진법. 맞고 틀리고 남과 여, 뭐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다이코토미. 예,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으로 작동해요. 저희 뇌가 그게 제일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근데
하늘을 보면 7겹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 별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별은. 그러니까 하늘의 움직임이라는 건 행성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월화수 그러니까 태양 빼면 또 저기 뭐 위성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월화수 목금토 그렇죠. 그리고 태양 해서 7개. 이 7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냐. 지구까지 하면 지구 나 위에 있는 7개. 네, 그렇죠. 옛날 사람들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음양 둘이 어떻게 5개가 되냐가 이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큰 신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쭉 고민해온 내용을 그 고민 내용을 가지고 그걸 공맹은 음양오행 얘기한 적이 없잖아. 아무도 없죠. 우주론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공맹이랑 엮어갖고 이상한 종교체계 만든 거지 주의가. 그렇죠. 우린 그거 빨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그 문명 전쟁 개념에서 보면 이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건드리는 건 이 사람들 용어로 치면 3,500년 묵은 문명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시진핑 중국에 들어오면서 물론 뭐 그 전에도 그런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천하 체계라고 중화 질서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국가 전략을 내세웠어요. 네네네. 시진핑이가 1대1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근린 지역에 우리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위,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위, 그다음에 그 정책 이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자마자 시진핑이는 전통적인 말하자면 천하 체계가 바로 그 체계에서 나오는 일종의 남조선 혹은 대한민국은 남조선도 아니고 그냥 우리 석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문명 전쟁으로 대판 붙은 건데 이 와중에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거 중국이 질 것 같다. 누구 눈에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아래서 왜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겠냐?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차례로 짚어보자고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짚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정학이고 군사적인 요충지죠. 이게 대한민국이 주변부가 아니고 세계의 중심입니다. 큰 말하자면은 문명과 문명이 이 지금 일합을 겨루는 중요한 지리적,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예요. 영종도에서 일반 민항기로 천진까지 40분이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보다 가까워요. 옹진반도에서 북경까지 30분, 40분이라는 소리예요. 옹진반도 끝에서 황해도. 그건 좀 한 시간쯤 되는데. 오히려 거긴 더 기나? 근데 거기 길어요. 왜냐하면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길는데 제일 짧은 거는 뭐 우리 이제 옹진반도에서 저쪽 웨이하이 위해 조금 위쪽으로 거기가 가깝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가까운 게 평택에서 저기 위해까지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그 평택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육해공 복합. 그렇죠. 육해공 해병대 복합. 아마 미국에도 그런 큰 기지 없을 겁니다. 미군이 이제 뭐 GPR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인아웃이 자유로운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아마 미군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군사 기지 중에서는 가장 메머드한 기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사 요충의 성격으로 전쟁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 동세 서점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투르크들이 이제 유럽을 이제 압박했던.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못 견디고 이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플 조그만 도시로 쭈그러졌다 망했잖아. 그때 콘스탄티노플이 가졌던 전략 요충성이랑 비슷해요. 보스포러스 해협 그쪽이죠. 이게 저기 그 점선해 놓은 데가 저게 보스포러스 해협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누런 데가 이제 그때 터키 그러니까 오토만 투르크 제국인데 저거 뚫려버리면은 터키가 어디까지 쭉 내려오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중해의 절반 이상을 먹게 돼요. 그렇죠.
지중해 절반 이상. 지금 다 리비아 앞까지. 리비아 앞까지 가죠. 예, 거기는 완전히 터키 내해가 돼버리는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 네. 내해가. 왜냐면 저기도 전부 지금 저기는 말무크 술타니트라고 돼 있지만 저기도 나중에 다 오스만 투르크 되거든. 예, 이집트, 리비아까지 그렇죠. 전부. 그렇게 되죠. 튜니지아. 예, 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지중해 전체가 터키 내해가 되는 거예요. 저거. 그렇죠. 저거 보스포러스 딱 네, 뚫리면. 네. 저게 뚫린 데가 1400 한 70몇 년경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요충지 중에 요충지예요. 또 다른 예가 이제 우리 요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요거. 지브롤터. 예. 예. 사실은 뭐 이게 언제 때 그림이요? 소위 말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41년에서 이제 44년 사이에 예. 이제 39년 전격전을 해가지고 파리 함락이 4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가지고 히틀러가 다 먹습니다. 지금 멀건데가 다 히틀러가 먹었든지 아니면 무솔리니가 좀 있는데 무솔리니 히틀러 꼬붕이니까 연합군이 다 먹었는데 예. 저기 이제 스페인 프랑코 이제 그때 이제 장군이었죠. 네, 우리 여기서 흔히 말하는 파시스트 또 정권 잡을 때 내전할 때는 히틀러 지원 아래서 잡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히틀러가 저기 프랑코를 집어넣어서 유럽 전체를 다 저기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 말은 들으면서 저 주축국에 그래서 히틀러하고 저기 무솔리니 편에 안 들어가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세기의 통수 사건이야. 그렇죠, 세기의 통수. 저 왜 그러냐면 정권 잡을 때는 히틀러한테 지원받아서 잡았거든. 그래서 그 좌파 인민전선 애들 그렇죠, 가서 두드려 부시고 이제 조지 오웰도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때. 조지 오웰이 이제 좌파 쪽에 싸우러 그렇죠, 갔다가 네. 좌파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놈들이 프랑코랑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들끼리 너 스탈린 편 아니지 빵, 너 스탈린 편 아니지 빵, 너 간첩이지 빵. 그래서 비플라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지 오웰이 야 이것들 미친 놈들 아니야 그러고 반공으로 확 돌은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저기 뭐야 저기 지브롤터, 예. 험프리 보가드의 그렇죠. 영화 있죠. 예. 그 지브롤터가 그게 영국령이거든. 저 그렇죠. 스페인 반도 맨 끝머리에 아프리카랑 딱 마주 보는 데거든. 일종의 조그마한 점이죠. 성체죠. 예. 가장 중요한 포를 쏠 수 있는 절벽 위에 성이란 말이에요. 저기가 이제 저기를 딱 틀어 막으면은 예. 지중해에 있는 쟤들 병력이 못 나오는 못 거예요. 나오고 해군력이. 못 나가죠. 못 나오고 못 들어오죠. 뭐. 못 나오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놈은 누가 히틀러는 스페인 보고 야 너 인마 참전해서 지브롤터 함락시켜. 그렇지. 그러니까 스페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브롤터가 문제인 거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완전히 저기 뭐야 그 프랑코 스페인의 프랑코가 완전히 통수쳐서 완전 뭉개버렸지. 그렇죠. 예. 아저씨 뭔 말이야? 난 중립이요. 나 중립이란게. 네. 그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 저기 외교를 할 때 외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연성도 있지만은 상당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특히 저렇게 전쟁을 하거나 뭘 하거나 뭐 협정을 맺거나 이럴 때는 정말 엄밀한 협상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약속을 잡아놓으면은 한 2시간 늦어버려요. 프랑코가. 이제 스페인 쪽에.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종주국인이 이제 나치 히틀러를 만나러 오면서 뭐 개기고 오는 거지. 그렇지 말하자면 이제 뭐 설사났어요. 못 만나겠다 뭐 이런 소리 못 하고 만나야죠. 뭐 하고 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야 이렇게 도장 좀 찍어라 그러면 딴소리 뭐 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자면은 태만으로 2차 세계 대전의 그 전화를 피했습니다. 나는 프랑코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프랑코에 대해서 오케이 파시스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 좌파 인민전선이랑 싸웠고 그 욕 다 좋아. 근데 하나는 인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연합군 편을 들었고 이게 그다음에 전화를 피했고 연합군이 지중해를 때려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한 자예요. 그건 인정해요. 이건 외교 그러니까 말하면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볼 때 지도자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스몰 파워가 그레이트 파워 강대국의 힘을 역이용하거나 혹은 개기거나 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 최강의 국가에 대해서 공격하고 개기고 또 급소를 찌르고 그래서 동맹을 끌어냈지. 동맹을 끌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다른 패턴이지만은 프랑코는 그 무서운 히틀러와 무솔리니 틈바구니에서 특히 히틀러의 압박에 완전히 스페니시 스타일로 그냥 그걸 개겨버린 거지.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놔둬라 그런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했겠어. 네. 스페인이 나치 편만 들어가지고 지브롤터를 함락시키면은 완전히 대서양과 지중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저게 완전 지중해 해상 패권을 영국 해군한테 결국 못 뺏어내거든. 네. 그러면 지브롤터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안에 들어가는 배는 다 뺏기니까. 오늘 주말이니까 참 우리 아주 재밌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유출을 합니다. 예. 그또 다른 케이스가 또 한 케이스가 있죠. 레닌그라드 예. 그것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참 비참한 3년 반, 4년이에요. 거의 천일. 4년이죠. 예, 천일이니까 그때 그걸 좀 이야기. 나는 저 너무 참혹해서 말씀. 이제 우리랑도 좀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퍼런대 저 위에 오른쪽에 퍼런대가 이제 나치한테 함락당하지 않은 이제 소비에트 소련 영토인데 저 퍼런대의 그 맨 위쪽 점이 거기가 이제 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는데 예. 원래 이름이 페테르부르크죠. 그렇죠. 레닌그라드는 이제 예. 자기들이 혁명 기념한다고 그렇죠. 도시명 바꾼 거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기가 함락되면 나치에 의해서 예. 이제 소련이 이제 사실상 아작 나는 거야. 소련의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우랄 산맥 이서까지도 그러니까 예. 러시아 전체가 아작 나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근데 예. 저기를 지켜냈는데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아사전 상태에 이른 그 사람 사진인데 보시면은 동상에서 발가락이 다 없잖아. 그렇죠. 예. 그 저기 정말 인구의 3분의 1이 4년 만에 다 죽고 근데 굶어 죽은 게. 굶어 그래서 죽으면서, 애들이 예. 굶어 죽어서 그 동사한 시체를 썰매 타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게 말할 수가 식인이 하도 기승을 부려서 식인 단속반이 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레닌그라드가 근데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가 정밀공업이 엄청 발달한대요. 그래서 예, 예. 소련의 군수 부품들이 재료가 들어오면 레닌그라드 안에서 가공이 돼서 그렇죠. 전기가 없으니까 페달 눌려서 전기 만들어서 드릴 돌리고 그래서 그렇죠. 가공이 돼서 그게 다시 레닌그라드 밖으로 빠져나가 비밀 통로로. 또 식량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야 차라리 항복하고 말지 뭐 이런 소리 했어. 그러면 바로 끌려나가서 너 간첩 이제 빵 고문당한 다음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식량 배급을 해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간첩 단속해야 돼. 식인 단속해야 돼. 외부 통로 관리해야 돼. 이거 다 하는 놈은 거기 염라대왕 맞죠? 그렇죠. 이 염라대왕이 테렌티 스티코프입니다. 예. 이제 연결되죠. 이 한국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 녀석이 테렌티 스티코프 그 염라대왕이 그 염라대왕질을 잘 하니까 이놈을 극동군 사령관으로 발령을 하죠. 그게 김일성이를 픽업을 하고. 그 극동군 사령관의 임무가 북조선 한반도 북부를 철저한 공산기지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때는 아직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국공 내전이 만주에서 시작 달동말동할 때거든. 그렇죠. 예. 국공 내전이 아직 만주에서 시작 달동말동할 때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 그 임무를 맡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그 염라대왕이 북한의 국부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부입니다. 저 사람이 테렌티 스티코프가. 그것도 비슷한 김일성이를 픽업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저기서 벌어졌던 저 참상이 55년 후에 50여 년 후에 북한에서 벌어진 거죠. 저게. 그렇죠.